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나우 2부 진행의 김우연입니다. 우리 시장이 출발하기 전 반가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의 한 매체에서 미국과 이란 측에서 합의를 성공을 했고 한 달간 휴전하는 내용을 곧 발표할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와주면서 국내 증시는 하락한 뉴욕 증시를 뒤로 하고 양시장 모두 엄청난 상승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특히 코스피가 5,700선을 오랜만에 회복한 모습이고요. 시초가 대비해서 양 지수 모두 탄력을 계속 끌어올리는 긍정적인 흐름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일단 반도체 투톱으로 굉장히 상승세가 큰 상황이고 그 밑에 소부장단으로 밸류체인 모두들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에 시장의 흐름, 거래 대금을 모두 빨아들이고 있는 광통신과 통신 장비단으로도 오늘 굉장히 시세가 좋습니다. 5개 넘는 종목들, 최근에 우리넷 같은 종목들 오늘 추가적으로 상한가에 도달을 하면서 엄청난 또 관심을 시장에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완전하게 해소된 건 아니라는 점은 조금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 미국과 이란 간의 상반되는 내용이 보도가 될 때마다 시장이 계속 출렁출렁 거리고 있는 요즘인데 그래도 오늘은 조금 기분 좋은 시장 만끽을 하면서 저희와 함께 투자 전략과 또 매크로 이슈까지 전반적으로 한번 짚어보시죠. 앵커 브리핑으로 먼저 오늘 출발합니다. 뉴욕 증시는 그냥 간단하게 한번 짚어드리려고 내용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 3대 지수는 보셨던 것처럼 모두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중동 전쟁에 대한 불확실성이 나오면서 유가가 다시 반등을 좀 해줬고요. 브렌트유가 $100를 다시 뛰어넘어주면서 시장에 좀 강한 하방 압력을 주는 상황이었습니다. WTI도 오늘 3% 가까이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지수가 좀처럼 오르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들 보셨겠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이란과 서로 상반된 메시지를 계속해서 내놓는 게 시장에 가장 큰 부담을 좀 주고 있는 모습이죠. 다만 그 어제 석유와 가스 관련돼서 이란이 큰 선물을 줬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을 하면서 이 부분이 시장의 낙폭을 조금 제한하는 데 큰 역할을 해줬습니다. 이르면 26일에 협상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하는데 추후 어떤 흐름을 보일지는 저희와 함께 계속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이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한 달 휴전을 이제 곧 발표할 것이다라고 이스라엘 매체가 보도를 내놨고요. 진위 여부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만 다만 최근에 휴전, 합의, 종전과 같은 내용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보도가 되고 있다라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그냥 좀 간단한 이슈인데요. 어제 그 코인베이스 서클 같은 종목들이 뉴욕 증시에서 굉장히 급락을 해줬습니다. 20% 넘는 폭락세가 나왔는데요. 대표적인 그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미국에서 클래리티법에 수정안이 나왔다라는 소식 나와주면서 암호화폐,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하방 압력을 강하게 받는 모습입니다. 클래리티법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암호화폐들이 고객들에게 이자를 주는 걸 금지를 하는 법안입니다. 보통 이 법안이 나왔다는 것은 조금 더 은행, 전통적인 자산에 손을 들어줬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서클과 코인베이스 같은 종목들이 급락하면서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NHN, KCB 같은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들이 급락하고 있다라는 점까지 한번 연결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주들도 뉴욕 증시에서 좀 흐름이 안 좋았어요. 대표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종목들이 2% 넘게 하락을 해줬습니다. 아마존에서 이슈가 나왔더라고요. 아마존 측에서 자체 생성형 AI를 개발할 것이다라는 내용 나와주면서 소프트웨어 주들이 조금 조정을 받았다라는 소식 간단하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내 증시 이러한 불확실성을 뒤로하고 미국과 이란이 한 달 휴전을 곧 발표할 것이다라는 보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주면서 오늘 양지수는 탄탄하게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실까요? 오늘 하이닉스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100만 닉스에 도달을 해줍니다. 우리 방송이 시작한 10시부터 지금 하이닉스의 주주총회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뉴스도 나왔죠. 미국 증시 상장을 위해서 ADR 신청서를 비공개로 제출을 했다라는 내용이 나와줬습니다. 하이닉스 측에서 이번 연도 안에 상장을 목표를 하면서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고 변경된 내용이 있다면 6개월 안에 다시 공시를 할 것이다라고 밝혀온 상황입니다. 내용 조금 더 앞으로 살펴보시고요. 오늘 주주총회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안건이 이겁니다. 얼마 전에 나왔던 신주 발행에 대한 안건 오늘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여기에 대한 노이즈는 추후에 조금 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무라증권에 어제 레포트 하나 나왔습니다. 오후에 나왔더라고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엄청나게 올려잡는 긍정적인 레포트가 나와서 짧게 보려고 합니다. 기존에 노무라 측에서 하이닉스의 그 목표 주가가 156만 원이었었는데요. 이거를 193만 원까지 올려잡는 모습이었고요. 삼성전자는 기존 29만 원에서 32만 원까지 상향 조정을 해줬습니다. 무려 그 2027년에 하이닉스 영업이익을 지금 365조까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바로 이제 목표 주가를 200만 원 가까이 끌어올린 가장 그 근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비록 유가 같은 급등세의 이런 좀 사이클이 있지만 이건 굉장히 짧을 것이고 AI 산업을 이끄는 빅테크의 투자 사이클이 훨씬 이것보다 길고 지속 가능할 것이다라면서 한국 반도체 투톱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노무라 증권의 레포트였었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메모리 가격의 그 슈퍼사이클 쇼티지 현상이 2026년 2분기에 정점에 달할 것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이닉스 측에서 신주 발행 같은 노이즈가 있습니다만 지금 엄청나게 메모리가 또 부족한 상황에서 공급자 우위 시장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고 앞으로의 주가 흐름까지 한번 연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주가 한번 보실까요? 하이닉스가 지금 탄력이 조금 더 붙는 상황이고요. 5.3%까지 오름세 키워가고 있습니다. 오늘 103만 8천 원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 삼성전자는 이에 비해서 탄력이 약간은 떨어지긴 합니다. 20만 원 전에 아직 있는 상황이고요. 3.2%의 오름세로 19만 5,900원에 삼성전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하나 더 보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황제주 반열에 올랐습니다. 삼천당 제약 이야기인데요. 사실 어제 이제 장 마감하고 애프터에서 100만 원을 이미 넘기는 했습니다만 본장 기준으로 오늘 이제 드디어 100만 원을 넘으면서 삼천당 제약이 황제주 반열에 올랐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주가가 지금 320% 정도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두 가지 모멘텀 다들 아시죠? 그 GLP-1 계열의 지금 경구용 비만 치료제 복제약을 개발하는 상황이고요. 이게 지금 가장 포인트입니다. 그 경구용 인슐린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기대감이 주가에 엄청나게 붙어 서 있는 지금 모습이죠. 경구 인슐린에 대해서는 최근에 유럽 임상 시험 계획을 제출을 하면서 앞으로 상업화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어제 그 하나 보셔야 하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삼천당제약 대표가 2,500억 규모의 그 블록딜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주가에 조금 부담을 가지 않을까라고 했지만 시세가 연속해서 붙는 모습이죠. 성실한 조세 의무를 위해서 블록딜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이런 작은 노이즈는 있습니다만 시장은 조금 더 신약 개발 모멘텀에 집중을 하는 상황입니다. 삼천당제약 지금 한번 시세 보겠습니다. 예, 지금 105만 3천 원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삼천당 제약이 지금 주가 고점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탄력도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코스닥 시가총액 1위에 올라와 있는 삼천당 제약까지 한번 보셨습니다. 다만 다른 코스닥의 오늘 제약바이오 주들은 시세 흐름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점까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통신장비 광통신 관련주도 한번 보실까요? 지금 완전하게 시장의 거래 대금을 다 빨아들이고 있는 이쪽 섹터입니다. 그 미래 핵심 기술로 자리를 잡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강한 상황인데요. 젠스당 대표가 그 GTC 2026입니다. 엔비디아의 AI 컨퍼런스죠. 여기서 광 반도체를 엄청나게 강조를 해주면서 이쪽으로 시세 탄력들 많이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엔비디아 측에서 차세대 AI 반도체 기술로 광 반도체를 앞으로 집중을 할 것이다라는 내용도 밝혀주면서 국내 관련된 종목도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이솔루션, 에이스테크 같은 종목들 시세가 좀 연속된다라는 점도 보셔야 되겠고요. 여기서 핵심 기술이 바로 이 광 트랜시버입니다. 그 차세대 AI 반도체 기술로 꼽히는 이 광 반도체의 핵심 부품인데요. 지금 이제 우리가 반도체는 보통 구리선을 전통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광 트랜시버로 바꾼다면 구리선 대비해서 10배 정도 이상 빠른 속도로 이제 전류를 공급할 수 있다라고 해서 지금 AI 시대의 핵심 부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관련된 종목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엔비디아가 특히 미국의 그 루멘텀 홀딩스라는 광 트랜시버 기업에 6조 원이 넘는 투자를 단행했다라는 소식도 시세를 조금 더 끌어올리는 데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종목들 한번 시세 보겠습니다.
최근에 많은 종목들이 상한가에 올라와 있는데요. 이노 인스트루먼트가 지금 상한가가 풀리지 않은 상황이고요. 우리는 우리로 같은 종목들도 오늘 상한가에 도달을 해 있습니다. 빛과전자 시세 최근에 많이 좋습니다. 2,930원, HFR도 두 자릿수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광통신과 통신 장비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 시세가 연속되고 있다라는 점까지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 10시 10분 구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의 탄력이 좀 더 높아져 있는 상황인데요. 지수부터 전반적으로 흐름 한번 체크해 보시죠. 김윤주 캐스터입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강한 순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도 시장을 받쳐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일제히 상승폭을 키워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피 시장 상황 트레이딩뷰를 통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미국과 이란의 휴전 합의가 지금 1개월가량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WTI가 새벽에 좀 내렸습니다. 이렇게 국제유가가 하락한 영향을 받아서 오늘 우리 시장이 좀 상승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ADR 상장에 대한 모멘텀까지 함께 붙으면서 삼성전자보다 오늘 하이닉스 쪽으로 조금 더 상승세가 가파른 모습 보여줍니다. 5.27%가량 급등 중이고요. 노무라증권에서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목표가를 올려잡았는데 하이닉스에 대해서 목표가 193만 원으로 제시하면서 영업이익도 크게 올려잡았습니다. 작년에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47조 원가량이었는데 올해에는 200조 원 그리고 내년에는 300조 원을 돌파할 것이라면서 하이닉스의 미래 전망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내다봤고요. 유가 상승보다 메모리 반도체의 상승이 더 길게 이어질 것이라면서 중동 전쟁에도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펀더멘털은 여전히 단단하다라는 점을 좀 특징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도 3.37%가량 올라주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하이닉스향 반도체 소부장들까지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 가져가는데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또 오늘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55만 원으로 상향하면서 MLCC 관련 업황 호황이 이제 앞으로 더 이어질 것이라는 리포트를 냈고요. 오늘 거의 5% 가까운 상승세 붙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전반적인 업종과 종목이 상승하는 가운데 오늘 금융지주도 좋습니다. 특히나 증권주 그리고 생명보험 관련된 종목들 장 초반 굉장히 튀어오르면서 출발을 했는데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이를 유지하고 있는 종목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미래에셋증권 7% 가까운 상승세 붙으면서 상승폭을 키워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키움증권도 마찬가지로 오름폭 조금씩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지주 전반이 상승하는 가운데 SK스퀘어 같은 종목들 하이닉스의 상승과 함께 5%가량 급등 중입니다. 오늘 조방원 중에서 조선이 조금 쉬어가는 것도 좀 특징적인데요. HD 현대중공업이 약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하나오션이 그래도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된 이후 강보합권까지 올려냈습니다. 다만 지금 원전 쪽으로는 수급이 좀 강하게 몰립니다. DL, ENC 같은 종목들, 건설주들도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오름폭 조금씩 키워내면서 3.4% 가까운 상승으로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반도체 소부장 안에서 한화 비전이 좀 특징적으로 올라줍니다. 한화 세미텍 관련된 매출이 20% 가까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또 전망도 나왔고 한화 세미텍이 하이브리드 본더를 SK 하이닉스 쪽에 공급할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오늘 한화 비전이 10% 넘는 급등세 붙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약 1.69%가량 소폭 상승에 그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장비주 관련해서 한미 반도체는 올해만 111% 가까운 급등세가 붙었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주목을 한화 비전보다는 덜 받고 있다라는 점이 특징적이고요. 나머지 종목들 전반적으로 좋은 가운데 오늘 또 살펴볼 종목은 카카오입니다. 카카오가 카카오 게임즈가 이제 카카오 게임즈의 지분을 카카오가 매각했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이에 따라 카카오 지금 2.7%가량 오르고 있는데 오름폭을 조금은 줄였다라는 점은 아쉽고요. 다만 카카오 게임즈의 주가는 튀어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게임주 전반적으로 매수세가 붙으면서 대부분의 종목이 상승하고 있다라는 점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오름폭 조금씩 키우면서 4%가량 올라줍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다 좋은데 코스닥 시장 상황도 비슷합니다. 바로 열어보시죠. 오늘 코스닥도 지금 3,000당작이 시장의 주인공이죠. 정말 이번 주 내내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시가총액이 24조 원까지 넘어섰습니다. 11.54%가량 급등하면서 에스페스, 먹는 인슐린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 연일 가져가고 있고요. 이제 3,000당작이 유럽 임상 1 이상에 돌입을 했는데 여기서 만약 임상이 성공하게 된다면 세계 최초로 먹는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일단 이러한 기대가 많고 11% 넘게 급등세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도체 소부장도 마찬가지로 좋습니다. HPSB 3%가량 급등, ISC도 4%가량 오르고 있고요. PSK 8%가량 오르면서 함께 움직여줍니다. 심택 같은 경우도 10% 넘게 급등하면서 소부장 단 연일 상승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 하이닉스에서도 EUV 노광 장비에 대한 12조 원가량의 투자를 또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장비주들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실질적인 수혜로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도 잘 지켜보시죠. 오늘 엔캠이 또 특징적으로 상한가 도달했습니다. 엔캠 같은 경우에는 어제 하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 오늘은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정말 변동성 큰 모습 보여주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감사보고서 제출이 좀 늦어졌다는 이유로 하한가를 기록했는데 오늘은 다시금 상한가로 주가를 회복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주 주가 좋은데요. 펄어비스 23% 가까이 올라줍니다. 펄어비스 같은 경우도 지금 저번 주에 좀 주가가 많이 흔들렸었죠. 일단은 그래도 300만 장가량의 초도 판매량이 집계가 됐습니다. 실제로 붉은 사막의 판매량 그리고 지금 이용자의 후기까지 좀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붉은 사막에 대한 우려 좀 덜어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20% 넘게 급등 중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조금 주목을 덜 받고 있는 종목들은요. 그간 많이 올랐던 종목들입니다. 우리기술 같은 경우에는 6%가량 하락하고 있고 어닉 아이패스도 어제 16% 가까이 튀어 올랐기 때문에 오늘은 2% 가까운 차익 실현 매물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광통신 관련된 종목들 연일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넷 같은 종목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상한가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엔비디아발 광통신 모멘텀 이번 주 내내 유지될 수 있을지도 잘 지켜보시죠. 종목 상황 살펴봤고요. 지수 상황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일제히 3% 가까운 급등세 붙고 있습니다. 오름폭을 계속해서 키워내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피는 5,730선까지 회복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오름폭 조금씩 늘려가면서 1,154포인트까지 올려냈고요. 코스피 200이 3.39%가량 오르면서 오늘 앞서 보신 것처럼 시총 상위 대형주 단의 상승세 눈에 띄게 나오고 있다는 점 짚어드립니다. 하이닉스가 정말 특징적으로 5% 가까이 올라주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매매 동향도 살펴보면요. 오늘 외국인의 순매수가 코스피 시장에 좀 들어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오늘 코스피 시장을 들어 올려주고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5거래일 만에 시장을 순매수로 지금 접근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외국인 기관 합쳐서 1조 5천억가량 사고 있고요. 개인의 1조 5천억가량의 순매도 출회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상황도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도 일단은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고요. 장 초반부터 외국인의 순매수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순매도로 출발을 했는데 매도폭을 조금씩 줄여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장중 순매수로 전환될 수 있을지도 잘 체크해 보시죠. 개인 같은 경우에는 순매도에서 순매수에서 순매도로 포지션 변경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열어봤습니다. 지수 탄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머니코드 통해서 지금 시장에서 뜨거운 리포트들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PSK가 오늘 시세가 너무 좋아요. 지금 8% 넘는 급등세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PSK 다들 아시는 것처럼 국내 대표적인 그 반도체 장비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주력으로 하는 그 장비가 어떤 거냐면 그 포토 레지스트 스트립이라는 장비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 반도체 전공정 쪽에서 그 박피를 해야 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 박피를 해주는 그 기계를 만드는 게 바로 이 PSK입니다. 그 방리가 제대로 돼야 이제 제대로 된 칩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특히 AI 시대에서 반도체 메모리 쇼티지 현상이 있는 상황 굉장히 지금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회사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PSK가 지금 그 포토 스트립 레지스트 이 기계에 대해서 글로벌 고객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는 회사입니다. 한 50%의 점유율을 지금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고객사들의 캐펙스가 상향되면서 자연스럽게 이 장비 PSK도 2026년 실적의 눈높이가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메모리 업체들 삼성전자도 100조 원 넘는 이번 연도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밝혔고 하이닉스 역시 차세대 클린룸을 2달 정도 조금 빨리 개방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쇼티지 현상에 엄청나게 지금 또 투자를 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회사들입니다. 글로벌 메모리 3사입니다. 여기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까지 고객사로 이미 두고 있는 PSK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공정 전환의 투자 규모가 예상보다 높아진다면 여기에 따른 수혜까지 강력하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공정이 아무래도 AI 반도체 칩이 많이 만들어지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지는 공정들로 투자를 조금 더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습니다.
상황이겠죠. 여기에서의 수혜 직접적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직전 분기의 실적은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을 한 PSK입니다. 파운드리 고객사들도 이제 투자를 다시 시작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또 긍정적인 모멘텀까지 갈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글로벌 고객사 확보로 실적에 차별화를 둘 수 있다라고 하나증권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가고 있습니다. 이미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같은 기업들은 오랜 고객사로 가지고 있고 얼마 전에 또 이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TSMC와 그 드라이 스트립 장비에 대해서 공급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내용까지 밝혀주면서 TSMC까지 고객사로 확보를 한다면 PSK의 한 단계 또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은 지금 국내외 전공정 장비 업체들 퍼가 한 40배 정도에 놓여 있는 상황인데 PSK가 아직은 19.2배까지밖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증권에서는 여전히 저평가 구간에 놓여 있다라고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가는 8만 원대에서 움직이면서 지금 사상 최고가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기에서의 조금 더의 퀀텀 점프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목표 주가가 기존에 9만 원이었는데요. 이제 곧 한번 도달을 할 것 같고 10만 5천 원까지 올려 잡았습니다. 보통 이렇게 장비주들이 가장 시세가 좀 강한 걸 역사적으로 보면은 장비주들은 지금처럼 이제 그 메모리 슈퍼사이클 초입에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가격들이 조금 더 안정이 되고 이제 하락세에 들어갈 때쯤에 소부장단 중에서는 소재와 부품 같은 종목들이 조금 더 강한 게 이제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솔브레인 같은 이런 소재 부품단 종목들이 장비주들 비해서 시세가 조금 떨어져 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상황이죠. 이런 슈퍼사이클 초입에서 PSK의 앞으로의 조금 더 퀀텀 점프가 가능할지는 함께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리포트 하나 보겠습니다. 삼성전기입니다. 최근에도 주가 흐름이 너무나 좋아요. 오늘도 4% 넘는 급등세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역사가 진행이 될 것이고 추가적으로 도약이 가능하다라고 대신증권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네요. 우선은 1분기 영업이 굉장히 좋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컨센 대비는 조금은 내려갈 수 있다라는 거는 이제 좀 달아놓은 상황이고요. 일회성 비용이 여기 반영된 거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모멘텀은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긍정적인 코멘트는 우선 남겨놨다라는 거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기가 MLCC나 그 기판 쪽 FCPGA에 대한 고부가 중심으로 매출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수율도 올라가고 있고요. 특히 이 부분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서 달러로 그 대금을 받는 삼성전기 같은 기업들은 오히려 여기서 수혜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ASIC 반도체나 HBM 같은 그 고객들의 수주를 이미 확보를 해둔 상황이고요. 특히 삼성전기 같은 종목들 LG이노텍이 최근에 가장 좀 부각을 받고 있는 건 아무래도 AI 시대에서 데이터 센터 여기까지 모멘텀이 연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매출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대신증권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최근에 전력이 부족할 때 MLCC 같은 고부가 산업들이 굉장히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엄청나게 AI 열풍이 불고 있을 때 MLCC 역시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공급자 우위로 지금 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모멘텀이 남아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완전하게 밸류에이션의 재평가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대신증권입니다. 지금 LG전자와 삼성 SDI의 시총을 이미 상회한 삼성전기입니다. 전기 전자 업종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이어서 세 번째로 지금 자리를 하고 있는 삼성전기인데요. 앞으로의 모멘텀까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6년을 넘어서 2027년까지 실적 상승이 가능할 것이고 주가에도 반영이 될 것이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대신증권의 삼성전기 리포트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머니코드 함께 보셨고요. 지금 파트너님은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시지 한번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데일리온 이단희 파트너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 굉장히 좋네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뱅크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늘 시장 상당히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시장이 그동안 그 이란 전쟁과 관련해서 좀 많이 억눌려 있다라는 그런 어떤 흐름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조그마한 모멘텀만 형성되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는
가고자 하는 그런 힘들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사실 우리 이 내부적으로는 시장에 대해서 크게 부담감이 없는데 외부 영향에 따라서 지금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외부적인 지금 상황이 모두가 다 해결이 되었냐면은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계속 이제 말로서 움직이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휴전이든 종전이든 어떤 정확한 어떤 흐름들이 진행이 됐을 때 우리 시장도 좀 방향을 찾지 않겠나. 또다시 뭐 예를 들어서 지상전을 투입한다든지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또 시장은 또 얼음처럼 얼어지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뭐 그런 어떤 현상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매수 주체 역시도 상당히 좋습니다. 뭐 외인들이 그동안 뭐 조 단위를 매도를 하는 과정에서 오늘 뭐 많지는 않지만 뭐 2,000원 넘는 매수가 들어오고 또 기간이 그저 1조가 넘는 이런 매수가 들어오는데 저는 그래도 여전히 이 주가가 이렇게 좀 상승 방향을 만들어 주면서 이렇게 있을 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보유하신 분들께서는 한번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원활하게 치고 나갈 수 있는 흐름인지 아니면 다시 또 100만 원을 깨고 조정을 보고 또 19만 원을 깨고 아직 보면은 완전히 이게 추세가 살았다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해보시고요. 여전히 지금 보면은 시장에서는 각자 그 개별 종목들의 흐름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물론 이제 뭐 에너지 관련해서 지금 태양광 관련한 이런 부분들의 움직임들이 흐름들이 시장을 조금 주도할 만큼의 그런 어떤 흐름들을 갖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뭐 SK 이터닉스라든지 저런 종목들 보면은 시장이 하락할 때도 시장을 주도한다라는 건 뭐냐면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지금 시장을 주도한다라고 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시장이 하락할 때 어떠냐면은 먼저 하락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건 시장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이 하락할 때에도 그죠? 시장이 상승할 때에도 지금 보면은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는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방향성을 찾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주도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얼마 전에 우리가 보십시오. 시장이 하락해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아무런 의미가 없이 그냥 끄떡도 하지 않고 시장이 하락해도 올라갔을 때 그때를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게 주도를 하구나 어떻구나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그 태양광 관련한 그죠? 요런 부분들 에너지 관련한 요런 부분들의 종목들이 좀 강한 흐름을 맞춰주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뭐 제약주 중에서 삼천당 제약을 비롯해서 어제부터 뭐 부강약품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갖추고 있고 또 어제 상을 쳤지만 약간 조정을 보는 파이브 프로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여러분들께서 조금 관심 있게 보는 그런 전략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보면 아직 시장이 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모든 테마들이 다 움직이지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선별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런 어떤 맥락에서 투자 포인트를 잡아 보시면은 뭐 단기적인 어떤 수익 구조가 형성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파트너님 전략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딜리 온 이난희 파트너님과 시장 전략 한번 세워봤고요. 잠시 후 자리 이어서 매크로 전반적인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으로부터 에너지 흐름 관련 선물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협상 진전을 시사했다. 하지만 이란은 즉각 부인했다. 협상 실체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트럼프는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된 제안이라고 밝혔지만 구체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핵무기 보유 차단을 협상의 출발점으로 강조했다. 문제는 발언과 동시에 군사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중동 병력 증파를 추진하고 있다. 80비공 수사단 투입까지 검토되고 있다. 백악관은 모든 군사 옵션이 열려 있다고 밝혔다. 이란은 해협 통과 선박을 제한하고 통행료까지 부과했다. 글로벌 에너지 동맥이 흔들리고 있다. 브렌트유는 배럴당 $100를 웃돌고 있다. 협상은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현장은 여전히 군사 충돌 위에 서 있다. 에너지 리스크는 이미 시장 변수로 굳어지고 있다. 여의도 포커스입니다. 시장을 조금 전반적으로 크게 바라보는 시각 한번 키워보도록 하죠. 디멘전 투자자문 송재경 대표님 나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12월에 이어서 또 다시 뵙게 됐습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대표님과 전반적으로 시장 한번 크게 바라봐 보려고 하는데요. 매크로 환경 많이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신 것 같아가지고 주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지금 금리 인상도 걱정하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뉴욕 증시도 크게 반등을 못하는 것 같은데 유가 또 뭐 오늘은 조금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많이 뛰었잖아요. 또 한국은행 총재도 새로 지명이 됐는데 약간 매파적인 인물이 아닐까라고 시장이 또 걱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대표님 금리를 좀 올려야 될까요? 아니면 좀 신중함 조금 필요할까요? 일차적으로 말씀 주신 대로 금리를 올려야 될 상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제 금리 인상 여부가 그러니까 소위 정당화되느냐 아니냐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전반적인 상황 자체는 중동발 유가 급등, 그 유가 급등이 보통 에너지가 보통 가격이 올라가면은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것 자체는 시차를 두고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결국은 통상적으로 중앙은행들이 하는 가장 1번은 물가를 안정화시키는 것이 첫 번째고 이제 뭐 미국 같은 경우는 고용까지도 책임을 져야 되는데 뭐 유럽은 또 이게 다릅니다. 예. 유럽은 그냥 물가만 잘 잡으면 되는 거고 우리도 어떤 면에서 보면 물가 위주라고 보셔야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지금 물가의 최대 복병이 나타난 겁니다. 이제 중동 전쟁이 지금 이제 4주차에 접어들면서 지금 우리가 최고점을 뭐 브렌트유 기준으로는 한 $120까지 보긴 했지만 냉정해 보면 우리는 지금 브렌트유를 사다가 쓰는 건 아니라서 지금 우리는 중동산 원유를 갖고 오고 지금 그 호르무즈 해협과 거리가 떨어져 있는 그 소위 그 바로 밑에 있는 그 오만이란 나라의 그 원유 가격을 보면은 $160, $170까지 배럴당 이렇게 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은 이것이 브렌트유 WTI를 보면 약간 착시 효과가 분명히 있긴 한데 왜냐면 거기는 이미 아까는 이제 물 건너 불구경이고 냉정해 보면 아직까지는 지금 당장은 중동산 원유 가격은 급등을 해서 아시아를 비롯한 아시아 또 호주 뭐 인도 뭐 이런 중앙아시아 뭐 다 포함해서 전반적으로는 지금 중동산 유가 급등의 피해가 이제 피부에 와닿는 그런 정도의 상황까지는 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 주셨던 우려했던 원래는 우리 한국은행 자체가 최대한 시장 흐름은 맞추긴 하지만 금리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좀 뭐랄까요? 그러니까 밸런스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긴 했는데 등 떠밀려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점점 다가오는 것만은 분명하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것이 비단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좀 더 급한 상황이긴 한데 지금 글로벌 소위 선진국들의 그 소위 그 중앙은행들의 금리 방향성과 관련된 차트를 제가 하나 갖고 왔습니다. 제가 요 차트는 아닌 것 같고요. 요거 이제 한국은행하고 이제 브렌트와 관련된 거를 그려놓은 차트가 나고, 예, 요거네요. 보시면 요게 이제 당연히 미국, 유럽, 그러니까 22, 일본, 그 다음에 뭐 스위스, 스웨덴, 뭐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뭐 그래서 총 9개국의 중앙은행들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할 거냐. 이게 이제 이 차트의 파란색 선이 올라가면은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은 나라들이 이제 많아지는 거고요. 내려오면은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나 이제 줄일 가능성이 맞는 겁니다. 합치어 보면은 점점점 위로 올라가면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죠. 근데 지금 보시면 요것이 FOMC 열리기 직전 지난주 중반에 조사가 마무리됐던 건데 좀 보면 우측에 보시면 8개.
그럼 9개 중에 미국 빼고는 8개가 앞으로 금리를 다 올릴 거다. 근데 최근에 보면 3월 달에 다 급등을 했죠. 결국은 중동발 그러한 그 고유가 환경 자체가 전 세계 물가, 안 그래도 관세 때문에 그 후폭풍 압력이 지금 전 세계 물가를 좀 계속 좀 상방 압력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유가까지 뜨다 보니까 미국 제한 나머지 모든 중앙은행들이 지금 앞으로 금리는 적어도 올려야 될 것 같아라고 대답을 분위기를 잡고 있는 데들이 9개 중 8개고 미국조차도 FOMC에서 매파적 동결을 했죠. 그리고 앞으로도 분위기상 거기서 일부는 매파들은 인상도 열어둬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해서 결국은 이렇게 다 합쳐보면 거의 9개가 다 된다. 그러면 전반적으로는 전 세계가 안 그래도 관세 전쟁 때문에 물가 압력이 있는데 지금 중동발 그런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는 환경에서는 금리 인상 가능성을 상당히 강하게 열어두고 있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통상적으로는 전 세계가 보통 금리를 인상할 때 한은의 스탠스는 기본적으로는 선제적 금리 인상, 그다음에 선제적 금리 인하 이 두 가지였거든요. 네. 좀 미리미리 움직이는 거였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고 또 특히 언급 주셨던 우리 새로운 이제 우리 총재 후보 께서도 아마도 이제 지금 그러니까 소위 블룸버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실용적 매파라고 이제 불립니다. 이제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보통은 이런 정통 이코노미스트들은 대부분 매파예요. 네. 네, 일단은 물가가 워낙 우리 트라우마가 1970년대 있었기 때문에 물가를 못 잡으면 전 국민들이 다 피해받는다라는 게 뭐 그 맞는 말이고 기본적인 상식이기 때문에 다들 보석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현재 상황에서 만에 하나 이 상황이 좀 길게 가서 고유가 환경이 지속된다면 그렇다면 좀 여기서 높아지고 지속된다면 아마도 이제 새로운 신임 총재도 당연히 선제적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물가 압박 때문에 금리 인상은 어느 정도 조금 가능성을 높게 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한번 해주셨고요. 이제 크게 봤으니까 조금은 이제 우리의 실질적인 포트폴리오 전략을 한번 여쭤보도록 합니다. 지금 뭐 중동 전쟁이 오늘은 조금 뭐 쉬어간다라는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전쟁이 끝난 건 절대 아닌 거고 유가 이후에 뭐 오른 거에 대한 조금 그런 우리의 그런 안 좋은 영향들도 남아 있을 것이고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리스크가 굉장히 많은 시장이거든요. 지금 같을 때 이제 리스크 해지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때는 뭐 섹터는 좀 어떤 곳을 보면 좋을까요? 이게 뭐 섹터도 중요하고 예. 좀 더 크게 보면 자산군부터 먼저 봐야 되겠죠. 예. 1차적으로 자산하면 우리가 주식, 채권, 그다음에 원자재, 그러니까 귀금속, 그다음에 이제 뭐 현금 뭐 예. 이렇게 딱 한 5가지로 보통 나눌 수 있는데 1차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우리 투자자들 국내 개인 투자자는 이제 주식 위주로 하시는데 일부 이제 소위 조금 좀 규모가 되시는 분들은 채권도 고민하시고 뭐 이것저것 다른 것들 요즘에 많이 하십니다. 네. 근데 1차적으로 이런 상황이 되면 통상적으로는 전통적인 자산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는 소위 경기 방어적이고 위험 방어적인 자산이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채권과 금 두 가지가 이제 대표적인데 예. 아이러니하게도 이번 한 달 동안 제일 고생하는 분야가 또 이 두 건대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아이러니하죠. 예. 이게 첫 번째로는 이게 하필이면 금리가 이게 고유가발 이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나중에 경기 침체로까지 연결되면 제 채권도 결국 금리 떨어지면서 올라가겠지만 당장은 금리 상방 압력 우리가 앞에서 중앙은행 얘기하면서 봤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지금 국채 금리가 계속 위로 튀고 있고 우리나라도 덩달아 좀 쫓아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채권이 일단 빠지고 두 번째로는 금인데 금이 혹시 이제 다들 아쉬워하면서 지켜만 보셨을 텐데 예. 최근 3년간만 놓고 보면 이게 이제 S&P 500하고 비교하면 S&P 500이 3년간 한 50% 올랐거든요. 금은 150% 올랐습니다. 예. 이제 고점 찍고 좀 내려와서 좀 한 40% 이런데 오늘은 좀 다행스럽게 좀 올라가고는 있긴 한데 이제 왜냐하면 협상 분위기 모두가 예. 지금 만들어지긴 하니까 1차적으로는 좀 많이 올라갔다 보니까 최근 연초 이후에 특히 3월 달 들어서는 아이러니하게도 수익률이 제일 좋았던 부분들이 가장 먼저 팔리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금을 다 확보하고 싶은데 당장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제일 방법은 일단 유동성도 좋고 그 사이에 많이 번 것은 좀 덜어내도 부담이 좀 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1차적으로는 지금은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좀 부진하고 뭔가 문제가 있는 자산을 파는 게 아니라
제일 좋은 자산부터 먼저 파는 오. 아이러니가 일단 발생했다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두 번째로는 이게 의외로 모르시는 분이 많던데 전 세계에서 금 거래가 제일 많이 되는 데는 1등은 스위스고요. 아, 예. 대부분 런던으로 알고 있는데 런던 예, 주고 알고 예. 있는데 여기는 보관하는 데 위주고 오. 거래는 기본적으로 스위스가 1등입니다. 왜냐하면 스위스에서 새롭게 걸로 다 들어가면 이거를 이제 유럽에 맞는 방식으로 런던으로 그 기준이 달라서 골드바의 이 표준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런던으로 갈 거든 뉴욕으로 갈 거든 이런 것들을 맞춰갖고 그 골드바를 새롭게 만들거든요. 오, 1차적으로 예. 스위스고 2등이 어디냐면 두바이입니다. 두바이. 두바이요? 아, 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아까 그 아랍에미레이트의 두 번째로 큰 도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전반적으로 이제 금융 거래도 많이 일어나지만 금 거래소가 가장 활발하고 이것이 또 뭐냐면 전 세계 개인 중에 제일 그 금을 선호하는 나라가 중국과 인도입니다. 네. 중국과 인도로 가는 금은 대부분 다 이 두바이를 통해서 가거든요. 오. 근데 두바이가 지금 어떻게 난리가 났죠. 그쵸. 맨날 지금 폭탄 떨어지고 뭐 이러다 보니까 거기가 사실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 보셔야 될 것 같고 이러던 것도 실물적으로 이제 분명 이제 이슈가 있다. 이러다 보니까 금이 최근 들어 상당히 부진한 것만은 분명하다. 결론적으로는 지금은 이것저것 다 따지지 말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가성비 있게 뭔가 이 시장을 방어할 수 있는 첫 번째는 현금 그 자체다. 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일정 부분은 현금 비중을 좀 가져가시는 것을 계속 좀 추천을 드리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지금은 협상 분위기가 상당히 극적으로 나타나면서 어제 오늘 상당히 좀 시장이 좀 환호하고 있긴 하지만 이런 표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군 병력이 이미 한 2,200명은 근처에 가 있고 지금 새롭게 한 2,500명 지금 해병대 지금 미국 떠나갖고 3주 후면 도착하고 공수 여단도 지금 3,000명 정도가 이제 출항할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혹시 이 협상이 문제가 생기게 되면 바로 지상전이 펼쳐질 가능성도 열어두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마 이 좋은 분위기는 순식간에 사라질 수가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이라도 현금 비중을 일정 부분 가져가셔야 되고 지금 상황에서 봐야 될 건 하나는 유가의 움직임도 봐야 되는데 그보다 앞서서 이것을 자극할 제일 중요한 것은 미국 국방부 이름 바꿨죠. 지금 전쟁부인데 그 전쟁부가 앞으로 우리 전쟁 더 오래 할 거야. 돈 더 줘라고 의회한테 요청한 것이 2천억 달러입니다. 아. 이것을 미국 의회가 승인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이것이 장기전으로 갈지. 왜냐하면 그 2천억 달러면 대략 지금부터 현재 한 주에 110억 달러씩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돈으로 한 15조에서 18조 쓰는데 요거를 한 4개월 이상 끌 수 있는 자금이 확보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전쟁도 못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국 의회가 이 2천억 달러를 승인하는지 여부가 오히려 이 장기전으로 돌입하느냐 여부에 어쨌든 우리가 시금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 미국 의회 뉴스, 이 예산, 전쟁 예산 통과 여부를 잘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지금 같은 이제 상황에서 리스크 해지는 우리가 위험 자산이랑 현금을 조금 비중을 밸런스를 잘 잡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말씀 한번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투자자분들은 이 부분이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대표님. 이제 오늘은 뭐 약간 휴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시작이 좋은데 앞으로 만약에 이제 종전, 휴전을 확실하게 한다면 시장이 바로 좀 V자 반등이 가능할까? 아니면은 이미 뭐 원유 가격 많이 올랐기 때문에 반등을 조금 천천히 가거나 조금 당분간 어려울 것인가? 어떻게 보세요? 1차적으로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대로 5일 줬는데 이제 한 이틀 벌써 예. 지나고 있네요. 그 안에 정말로 마무리가 잘 된다면 V자 반등 나오죠. 그거는 오, 예, 그거는 예. 확실하고 또 과거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제 S&P 500 기준으로 1939년도 이후로 85년 정도의 그 소위 그 통계치인데 이런 지정학 리스크, 지정학 위험 이벤트가 발생하고 나서 통상적으로 저점을 언제 찍었느냐? 그 소위 트레이딩 데이, 그 거래일 기준으로 하는 19일에서 한 20일, 그러면은 5일 거래하니까 한 4주 정도면 바닥을 찍더라. 근데 지금이 보면 정확히 4주차 중간쯤 왔죠. 그쵸, 예. 이제 이번 주가 거의 과거 경험상 이제 마무리 국면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통상 이것이 잘 마무리되면 V자로 보통 반등을 줬던 것이 과거의 큰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마침 이때 또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 협상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것은 과거의 통계치와 맞물려서도 조금 더 신빙성을 높이는
상황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만 지금 이란에서 나온 얘기는 또 다른 얘기가 그렇죠. 벌어지고 있고 이스라엘 또 다른 얘기가 있고 지금 협상 얘기하고 있으면서 양쪽은 서로 이란과 이스라엘은 지금 여전히 지금 소위 미사일을 쏘고 있는 그것도 더 많이 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게 장기전에 대한 그런 결국 지금 그 가능성도 열어둬야 되는 상황인 것만은 분명해서 과거의 흐름만 놓고 보면 트럼프의 말대로만 된다면 이번 주가 바닥의 확률이 매우 높은데 그게 안 되고 이것이 질질 끌게 된다면 상황이 여전히 좀 불투명성이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아시면서 이번 주 관리를 좀 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에만 만약에 마무리가 된다면 그래도 급등이 조금 기대해 볼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한번 해주셨고요. 이제 마지막 질문 좀 드립니다. 그래도 이제 만약에 휴전도 성공적으로 된다라고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이번 연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좀 유망하게 보신 섹터 어디 보세요? 뭐 반도체 보시나요? 말씀 주신 대로 만일 우리가 이게 단기전으로 한두 주 내에 마무리가 된다면 주도주가 다시 부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예. 보셔야 될 것 같고 가장 큰 이유는 결국은 우리가 믿을 건 이익밖에 없는데 이 전쟁 와중에도 반도체 디램 가격은 올라가고 있고 그것이 결국은 예상 이익에 그대로 반영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지금 이번 것이 잘 마무리가 되면 원래 이 돈 잘 벌던 기업한테 투자를 더 많이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또 최근 들어선 또 조정도 일부 받았었기 때문에 훨씬 더 매력이 커져 있는 상태다. 그래서 전쟁 이전에 우리가 1, 2월 달 동안 올라와 있는 주도주들, 상위권에 있는 분야들을 관심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번이 혹시 전쟁이 마무리가 단기 끝내든 장기로 가든 여전히 방산에 대한 수요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보니까 믿을 거는 자기 자신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들 깨달았기 때문에 관련된 투자를 정말 더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셔야 될 것 같고 그와 관련해서 또 만약에 V자 반등이 온다면 레버리지 ETF 사실 필요 없습니다. 증권 업종을 사시는 것이 훨씬 더 레버리지가 좋거든요. 오, 예. 레버리지는 소위 적어도 많습니다. 뭐냐면 돈이 빠져나갈 그 수수료도 크고 중간에 잘못 탔을 때 오히려 수익을 확 손해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증권업은 그냥 증권 지수만 사거나 개별 종목들 사셔도 통상적으로 평균적으로 우상향, 소위 강세장에서는 시장이 100이 올라가면 평균적으로 증권업은 150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50% 이상 소위 그러니까 베타가 더 큰 분야이기 때문에 무리하지 말고 증권 업종을 보실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만약 하나 장기화되면 어떡할까 걱정이 있는데 그러면 시장 전반에 대한 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고 혹시라도 이것 자체가 앞으로 새롭게 떠오를 것은 그 사이에 이번에 3월 달 한 달 동안 스타가 돼 있던 에너지 분야는 지속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것은 전통 신재생 따질 거 없이 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방사는 이제 국방에 대한 국가 안보에 대한 이슈도 있겠지만 에너지가 우리가 뭐 쌀 때 많이 쓰고 비쌀 때 못 쓰는 게 아니라 이게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걸 우리가 깨달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전통 에너지 확보하는 분야에 대한 기업들의 주가도 상당히 관심을 받을 거고 플러스해서 자체적으로 독립적으로 에너지 독립하려면 신재생 에너지 설치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된 것도 앞으로도 상당히 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분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또 공공 부문에서 이제 오부제 다시 시행한다고 하고 또 샤워 같은 것도 조금 줄여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지금입니다. 또 에너지 대란에 대한 또 위험성도 많이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뭐 반도체나 방산, 증권 쪽으로 한번 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고 증권주들 한번 말씀 주신 대로 한번 저희가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의도 클래스는 중동 변수 속에서 리스크 헤지 함께 만나봤습니다. 디멘전 투자전문의 송재경 대표님과 말씀 나눠봤네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경제의 흐름을 켜는 스위치 온앤오프. 오늘은 청년들이 부모 집을 떠나 독립하는 시점이 왜 점점 늦어지고 있는지 이야기해봅니다. 지금 청년 독립 스위치는 오프. 최근 한국에서는 취업이나 결혼 이전에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청년층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활동이 가능한 20대뿐 아니라 30대 초반까지 부모와 동거하는 사례가 확대되는 흐름이 관찰되고 있는데요. 이를 개인 선택의 문제로 보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경제 구조와 노동시장 변화가 함께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걸까요? 그 배경을 3가지 핵심 포인트로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노동시장 진입 시점의 지연. 과거에는 대학 졸업 이후 비교적 빠르게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구조가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지면서 노동시장 진입 시점이 늦어지는 경향이 나타나는데요. 경력직 채용 증가와 기업의 채용 축소, 산업 구조 변화 등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적됩니다.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질수록 안정적인 소득이 확보되는 시점 역시 뒤로 밀리게 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청년층의 독립 시점도 자연스럽게 늦어지는 구조가 형성되는 겁니다. 두 번째, 주거비용의 상승. 주거비용 역시 중요한 요인으로 거론됩니다. 전세와 월세 가격 상승, 초기 보증금 부담 등은 청년층이 독립을 결정하는 데 상당한 경제적 장벽으로 작용하는 건데요. 특히 수도권의 경우 소득 대비 주거비용 부담이 높은 수준이라는 분석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소득 기반이 형성되기 전까지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선택이 경제적으로 더 합리적일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하는 겁니다. 세 번째, 청년기의 장기화. 최근 연구에서는 청년기의 범위 자체가 과거보다 길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과거에는 20대 초중반을 중심으로 형성되던 청년기가 이제는 20대 후반, 30대 초반까지 확장되는 흐름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취업, 결혼, 주거 독립 등 주요 생애 단계가 전반적으로 늦어지면서 청년기의 경제적 의존 기간도 길어지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청년이 늘어나는 현상은 단순히 개인의 선택 문제로만 설명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노동시장 진입 지연, 주거 비용 상승, 생애 주기 변화 등 여러 구조적 요인이 함께 작용하고 있다는 건데요. 청년 독립이 늦어지는 현상은 결국 노동시장과 주거 환경, 그리고 경제 구조가 만들어낸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트렌드를 보면 돈이 보인다. 안녕하세요. 마켓나우 트렌드 속으로 김수현입니다. 요즘 한국 여행 온 외국인들 일정이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명동, 성수, 홍대, 그리고 빠지지 않는 코스가 하나 있죠. 바로 올리브영 그리고 치킨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제 K-뷰티와 K-푸드는 한국에서 소비되는 걸 넘어서 글로벌로 확장되는 출발점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올리브영부터 살펴보시면요. 올리브영은 지난해 매출 5조 8천억 원을 넘기면서 또 한 번 최대 실적을 경신했습니다. 불과 4년 전 2조 원이던 매출이 3배 가까이 커진 건데 핵심은 외국인입니다. 오프라인 매출의 약 30%를 외국인이 만들었고 외국인 구매액만 1조 원을 처음으로 돌파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시장이 더 주목하는 건 실적이 아니라 다음 단계인데요. 바로 미국 진출입니다. 지금까지는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올리브영 매장에서 K-뷰티를 경험하는 구조였다면 이제는 그 경험을 미국 현지로 그대로 옮기겠다는 전략입니다. 올리브영은 오는 5월 미국 캘리포니아 패서디나에 첫 매장을 열고 LA 핵심 상권까지 확장할 계획인데요. 이미 캘리포니아에 물류센터를 구축하면서 통관, 재고, 배송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현지 유통망을 먼저 만들었습니다. 즉 매장만 여는 게 아니라 K-뷰티 브랜드들이 미국에서 바로 팔릴 수 있는 환경까지 깔아둔 건데요. 이게 의미 있는 이유는 이미 수요 검증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매출 비중이 30% 가까이 올라온 상황에서 한국에서 경험한 K-뷰티 소비를 미국에서도 이어갈 수 있다는 확신이 이 확신을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에 세포라와 협업해 글로벌 채널까지 확보하려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올리브영은 K-뷰티 브랜드를 해외로 확장시키는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도 여기서 이어집니다. 증권가에서는 이미 이 흐름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최근 SK증권은 올리브영의 호실적이 CJ 주가에 직접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CJ는 지난해 4분기 다른 주요 자회사들이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올리브영의 실적 개선 덕분에 전체 이익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지금 CJ 실적을 끌어올리는 핵심 축이 올리브영이라는 점이 한 번 더 확인된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하나 더 있습니다. 최근 금융당국이 중복 상장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으면서 올리브영의 IPO 가능성은 낮아지고 대신 CJ와의 합병 시나리오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CJ 입장에서는 올리브영 이익을 전부 반영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기업 가치 재평가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즉 지금 시장은 올리브영 실적 자체보다 그 실적이 CJ 주가로 어떻게 연결될지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K푸드 치킨 살펴보겠습니다. BBQ 역시나 같은 흐름인데요. 국내에서 검증된 브랜드를 바탕으로 이제 글로벌 시장을 본격적으로 넓혀가고 있습니다. 현재 57개국 700개 매장을 운영 중이고 미국에서는 30개가 넘는 주에 진출해 250개 매장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중국 주요 도시 확장은 물론 남미까지 빠르게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특히 콜롬비아 메데진, 글로벌 트렌드 중심 상권의 대형 매장을 열었다는 점이 특징적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이제 치킨을 간편식이 아니라 현지에서 하나의 외식 브랜드로 자리 잡게 만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매장 규모를 키우고 플래터 메뉴와 다이닝 형태를 도입하면서 현지 소비자들이 경험하는 브랜드로 바뀌고 있습니다. 즉 한국에서 먹던 치킨을 그대로 해외에서 즐기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건데요. 결국 보시면 흐름은 하나입니다. 한국에서 인기는 외국인이 경험을 자극하고 이 흐름은 해외에서 확장으로 이어집니다. 이 구조가 자리 잡으면서 K뷰티는 유통 플랫폼으로 K푸드는 글로벌 외식 브랜드로 각각 확장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내일 또 신기하고 유익한 트렌드로 돌아올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마켓마블 신일섭입니다. 자, 여러분들 트럼프가 이 주가 조작을 했다는 여러 가지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진짜인지는 알 방법이 없지만 정말 예전부터 얘기를 드렸긴 했거든요. 제가 4월 달에도 그랬고 시진핑하고 싸울 때도 그랬고 그때야 사실 일반 투자자들도 큰 돈을 벌었죠. 4월 달이나 10월 달 저점에 매수했으면은. 근데 아주 절묘하게 딱딱 시점을 맞추는 사람들이 누군가는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번에도 또 이제 그런 얘기가 또 거론되고 말았잖아요, 지금. 진짜 이거는 정말 트럼프가 얘기할 거를 그 전날 밤이나 아니면은 그 말하기 딱 직전에 누군가에게 알려줬다면 그쵸? 막대한 수익을 얻었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은 있거든요. 막 무슨 선물 얘기도 나오는데 보니까 개장하고 폐장 직전에 자꾸 그런 인터뷰나 이런 중요한 얘기를 했다는 그 시점이 합리적인 의심으로 자꾸 나오게 되고 있는데 지금 언론의 보도도 여러 건 됐고요. 커뮤니티에서는 또 많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옛날부터 일반 투자자 그런 의심 되게 많잖아요. 맞죠? 누군가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는 거는 맞는데 미스터 마켓이라는 존재가. 근데 인간이라는 존재 중에 보이지 않는 손에 조작이 분명히 있다. 뭔가 정보력이 조금 더 있고. 근데 이런 거는 많이 사실 드러난 적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주가 전체는 모르겠는데 주식시장 전체를 정말 어떤 조작단이 조작을 해서 미리 그걸 알고 하는 건 모르겠는데 기업 단위에서는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런 사례들이. 임직원들이 미리 호재를 알고 최근에도 벌써 몇 개 있었는데요. 그렇죠? 미리 호재를 알고 그 호재를 또 무슨 고교 동창이나 이런 사람들 다 알려주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는 못 사니까 아내나 동창이나 미리 알려준 다음에 거기서 사게 만들어서 이득을 나누는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따져보면은 트럼프는 그거를 국가 단위로 할 수도 있는 존재가 아닌가. 그런 데까지 생각을 미친 거죠. 기업이야 워낙에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 보고 되게 열불이 터졌잖아요. 호재성 소식, 호재성 계약이라던가
아주 중요한 그 이벤트를 미리 알고 있는 내부 담당자가 미리 다 주식을 매수해 놓고 그런 이벤트가 호재가 발생됐을 때 엄청난 시세 차익을 내고 떠나고 뭐 이런 것들 뭐 그것도 뭐 카카오도 그랬잖아요. 카카오도 이제 뭐 상장을 하는데 미리 어떻게 보면 처음에 이득을 취하고 나가버리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트럼프는 이제 미국 대통령이다 보니까 이게 국가 단위로 주식시장 전체 지수를 움직이는 지금 유가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유가가 워낙에 급등락을 했는데 만약에 그거를 저점 고점을 맞췄으면 진짜 대박이 나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막 그런 거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고 그 두 아들의 그 드론 회사에 대한 투자도 또 이 말이 많았잖아요. 지금 상장 예정인 드론 회사에 지금 트럼프의 두 아들이 이미 투자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 이사로 들어가 있는 상태고 이런 것들이 참 그쵸. 그러니까 뭔가 주식시장은 공평하게 계속 뭐 제도로도 하고 이러지만 공평할 수만은 없지 않은가. 그렇죠. 누군가는 핵심 정보에 먼저 접근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가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뉴스 보고 사는 개인이 계속 제일 늦는다. 맞죠? 외국인이 먼저 사고 기관이 나중에 따라 사고 개인은 뉴스 보고 사서 꼭지에 물린다. 근데 그 외국인보다 더 먼저 사는 존재가 누군가 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참 그렇죠. 트럼프는 뭐 전쟁을 지금 뭐 그만 두려는지 계속 하려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트럼프의 입에 따라서 누군가는 핵심 정보를 아는 사람은 엄청난 부를 쌓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참 그 트럼프의 어떻게 뭐 다시 태어나면 트럼프의 측근이나 친구나 아들 배런으로 태어나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고서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은 진짜 피나는 공부와 그쪽 분석을 통해서 그걸 이겨내야 되는데 참 일반 투자자들은 그 길을 뚫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래도 뭐 어쨌든 맨손으로 당할 수는 없으니까요. 계속 연구를 해서 해야죠. 우리가 지금 당장 트럼프의 신복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트럼프의 신복이 될 수는 없으니 이렇게 트럼프의 입 한마디에 흔들리는 장에서도 어떻게 하면은 그래도 우리가 저점 고점을 딱 못 짚더라도 중간에 어떤 큰 덩어리는 비슷하게 가면은 이제 거기서 고수가 되는 거잖아요. 중간 덩어리만 먹어도 이제 최고수가 되는 거고 아까처럼 이제 뉴스 보고 꼭지에 사서 물려서 그렇게만 안 되면 되는 거니까 우리 일반 투자자가 갈 수 있는 그 맥시멈의 한도까지 가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이상은 신의 영역입니다. 그렇죠? 신이 그렇게 낳아주질 않았으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은 반등을 하고 있는데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지금 혁명수비대는 계속 공격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스라엘도 테헤란 공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트럼프는 또 그 존재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무슨 어떤 집단의 그들이래요. 근데 그 어떤 집단의 그들인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 허상하고 얘기를 했는지. 아니면 진짜 사위 쿠슈너를 보내긴 보냈는데 누구랑 얘기를 한 겁니까? 그러니까 어떤 집단의 그들이래요. 근데 이란은 지금 부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이 지금 생각하는 그 뭐 하메네이 차남의 그 집단하고 트럼프가 대화했다는 집단하고 다른 것 같아요, 지금. 트럼프가 원하는 그 마두로를 축출하고 베네수엘라 그 2인자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일단 좀 협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정권을 앉히기 위해서 그런 협력자 누구랑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 대화한 결과랑 지금 이란의 지도자라고 우기는 지금 그들이랑 나중에 그게 합의가 될런지는 도대체 알 수가 없는 지금 좀 막연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상황이 흘러갈지 알 수가 없어요. 어제는 유가가 조금 안정이 되고 미국장이 반등을 하니까 뭐 물론 지수는 하락을 했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좀 강세를 보였고 종목별로는 괜찮았거든요. 매그니피센스 7이 약해가지고 지수가 약했던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장도 이제 반등을 하는데 오늘 당장이라도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을 안고 그렇죠. 옆에서 트럼프가 알려주면은 좋겠지만 안 알려주니까요, 저희한테는. 자,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자, 일단은 분위기는 지금까지는 좋은데 한켠에 계속 불안감을 안고 봐야 되는 참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금 오늘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르긴 하지만 이것도 언제 지금 빠질까? 오후 되면 또 변동되는 거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있어요. 자, 어쨌든 간에 그 와중에도 삼성전자는 20만 원 가까이 가 있고 SK하이닉스는 오늘 다시 10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지금 미국 ADR 상장 지금 얘기까지 나왔죠. 이건 설이 아니라 이제 SK하이닉스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예전에 미국 상장설이 있었죠. 근데 오늘 공식 확인됐습니다. 연내
상장 완료 추진한다고 하니까 이제 그러면 SK 하이닉스도 여러분들이 ADR로 미국장에서 거래를 할 수가 있는 아주 좋겠는데 이렇게 되면 SK 하이닉스 굳이 국내장에서 살 필요 그럼 또 국내장에서도 수급이 빠지려나요? 국내장에서 굳이 살 필요 없이 솔직히 미국장에 있는 SK 하이닉스가 좀 더 낫잖아요. 그렇죠? TSMC도 그런 거 아시죠? 도요타도 일본에 있는 시가총액 1위 도요타랑 대만에 있는 시가총액 1위 TSMC보다 미국 시장에 있는 TSMC ADR, 도요타 ADR 사는 게 낫죠. 어차피 달러 가치가 더 오르기 때문에 그 달러 가치 오르는 것까지 그냥 한꺼번에 다 할 수 있잖아요. 괜히 뭐 달러 환전할 필요가 없잖아요. 원화나 엔화로. 그런 부분이 좀 매력적이지 않나 저는 그게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달러 자산으로 된 SK 하이닉스를 살 수 있다. 아주 좋은 지금 상황이 될 것 같고요. 이번 연내에. 자, 그리고 삼성전기 오늘 볼 텐데 요즘에 삼성전기가 아주 좋아요. 삼성전자랑 삼성전기. 우리가 LG전자도 얘기했지만 LG전자는 그래도 삼성, LG랑 이 전자 두 개까지 똑같잖아요. 앞에 삼성, LG만 틀리고. 근데 그게 좀 간극이 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LG전자가 맨날 그 안타까운 얘기 많이 했잖아요, 여기서. 근데 LG전자가 그래도 조금 움직이려고 하고 있는데 이 삼성전기는 두 자가 아니라 몇 자까지 똑같습니까? 세 자까지 똑같잖아요. 삼성전자, 삼성전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 글자 수가 LG전자보다 3개여서 하나 더 똑같다는 것 때문에 아쉽다는 건 아니고 그냥 이제 그런 그 우스갯소리를 한 건데 그만큼 삼성전자, 삼성전기는 굉장히 유사하다는 거죠. LG전자보다도 더 한 글자의 차이로 또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가깝죠. 같은 계열사니까요. 갤럭시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 MLCC 다 제공을 했으니까. 그런데 한 글자 틀린 것 치고는 그동안 소외를 너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기 갖고 계신 분들한테 그 삼성전자 사지? 너 왜 삼성전기 샀니? 이랬는데 이번 연도는 얘기가 다릅니다. 그렇죠? 물론 삼성전자도 20만 전자를 갔지만 삼성전기 지금 무섭습니다. 요즘에 진짜로. 삼성전기가 정말 환골탈태가 아닌가 저런 생각이 들고요. 삼성전기 오늘도 3.66 오르는데 보겠습니다. 삼성전기가 드디어 날개를 다나요? 20위 안에 지금 이제 21위거든요. HD 현대일렉트릭 제치면 드디어 시총 20위로 진입합니다. 삼성전기. 자, 스펙은 좋아요. LG전자도 그랬죠. 이게 스펙은 좋은데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 너는 스펙은 좋은데 왜 너는 못 뜨는 거야? 그런 애 있잖아. 근데 얘는 실력도 없고 외모도 별론데 막 뜨는 애가 있고 이게 다른 요소들이 있거든요. 끼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뭐 인맥이나 이런 것도 어쨌든 그 스펙으로만 되지가 않아요. 이게 주식도. 이게 좋잖아요. 동그래 일단 말랑이 떡처럼 동글동글하고 이 두쫑구처럼 이렇게 빵빵하면 좋은 거예요. 좋잖아요. 다 초록색이고 다 좋죠. 배당도 좀 점수 꽤 높고 재무제표는 완벽하고 과거 실적 여기도 좋고 뭐 밸류야 뭐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했지만 어쨌든 오각형으로 봤을 때 우리가 둥글둥글한 게 좋잖아요. 좋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은 뒤에 가야지 요소를 봐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걸로 알 수 있으면 이거 한 장 보죠. 그러면 이거 한 장 서류 하는 것처럼 해서 서류 심사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스펙 존에 딱 골라가지고 투자하면은 그러면 그냥 그게 오르죠. 그거 뭐하러 공부해요. 이 스펙으로 할 거면.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건 좋아요. 일단. 좋은데 이제 돈을 어떻게 버나 봅시다. 삼성전기는 분야별로 이건 또 나눠져 있네요. 그렇죠? 이게 종목마다 틀리죠. 그렇죠? 이게 분야별이 안 나와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건 국내 해외로 나눈 것도 있었고 지역별로. 그렇죠? 근데 요거는 이제 저기 섹터별로 나눠놨습니다. 일단 11조를 버네요. 11조 보는데 5조를 컴포넌트에서 부품에서. 그러니까 이게 MLCC 같은 거예요. 뒤에 MLCC 그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산업의 쌀이라고 해요. 쌀. 이 모양이 쌀처럼 생겨가지고. 그리고 기능적으로 하면 산업의 댐처럼 전기를 가둬놨다가 필요할 때만 뿌려주는. 그래서 이 MLCC가 들어있는 부분이 5조, 반 이상이죠. 그리고 옵틱스 솔루션. 이게 카메라, 광학, 카메라 모듈. 이 갤럭시에 그 주로 제공을 하는 LG노텍은 애플, 아이폰이고 삼성전기는 삼성 갤럭시죠. 여기에 3.8조가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패키지 솔루션이 2.3조. 그러니까 지금 이 MLCC랑 카메라 모듈이 절반 이상이죠. 절반도 훨씬 넘는 8조가량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자, 이 비용 봅시다. 역시 이것도 비용이 많이 빠져버려요.
11조인데 매출 원가가 얼마입니까? 9조. 많이 빠지죠. 너무 많이 빠지죠. 2조 2천억밖에 안 남아요. 이제 매출 총이익이 2조 2천억밖에 안 남는다. 원가가 많이 들어가요, 이거. 그다음에 비용을 보니까 1조 5천억이 나가는데 1조 5천억에서 어떤 비용을 많이 쓰느냐에 따라서 그 기업이나 업종의 특성을 알 수가 있다고 했죠. 일반 관리비가 5,820억, 그다음에 R&D가 6,580억, 나머지는 700대거든요, 판관비가. 아, 얘는 삼성전자처럼 갤럭시를 소비자한테 직접 하는 게 아니라서 판매 관리비는 상대적으로 적은 건데 그 삼양식품 같은 것들은 어땠어요? 판매 관리비가 엄청 높아져. 광고 모델 써야 되고. 근데 이거 MLCC랑 카메라 모드를 막 갑자기 장원영 씨가 나와가지고 그 MLCC 선전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가 많이 되냐면 일반 관리비랑 R&D. 그러니까 R&D가 가장 높은 비용을 차지한다는 건 뭐예요? 기술력이 있다. 기술에 투자를 많이 했다. 진입장벽이 높네. 이걸 알 수가 있죠. 그럼 MLCC나 카메라 모델이 진입장벽이 높으니까 단가를 좀 많이 받을 수는 있겠죠. 삼성전자 갤럭시가 뭐 계열사라고 해서만 선택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 MLCC나 카메라 모듈이 기술력이 있으니까 이 정도 지금 그 R&D에 투자를 많이 하는 기술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 2조 2천억 매출 총익에서 비용 1조 5천억 뺐더니 손해지는 게 7천억 원입니다. 그래서 11조 벌어서 최종적으로 손해지는 건 7천억 원이다. 그리고 R&D에 투자하는 기술 기업, 그리고 MLCC 주력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자, 그다음에 상대 배수를 보겠습니다. 삼성전기랑 LG노텍 궁금하죠? 누가 높게 받나? 저도 지금 모르는데 아, LG노텍보다 이렇게 많이 받았나요? LG노텍이 지금 20배 받고 있거든, 맨 밑에. 와, 2배 이상 받네요, 이렇게 되면. 46.72죠, 저거. 48인가요, 6인가요? 한 50배 받고 있는데 LG노텍에 비해서 배수가 상당히 높은데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다음에 대덕전자가 대덕전자 왜 이렇게 많이 받고 있죠? 대덕전자가 84배를 받고 있습니다. 이거 저번에 그 기판업체 할 때 했잖아요. 기판업체는 R&D에 조금 비용이 적어가지고 기술력이 없고 진입장벽이 낮은 건데 얘는 84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수페타시스가 64배. 이수페타시스 할 때 이거 했었죠. 그러면 이러면 삼성전기가 조금 낮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인기가 없다는 게 아니고. 그렇죠? 이수페타시스는 좀 기술력이 있는데 대덕전자는 84배에 비해서는 삼성전기 반은 너무 낮지 않나요, 이거? LG디스플레이 25배.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 대덕전자보다는 좀 배수가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고. 자, 주요 부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이겁니다. 아까 MLCC인데 이렇게 이건 단면을 찍어 놓은 거고 이게 밖에서 보면 하얀색만 보이잖아요. 쌀처럼 이렇게 조그만 게 막 알알이 되어 있는 게 막 수백 개, 수천 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데이터 센터는 더 많이 들어가고. 근데 이게 쌀알처럼 생겨서 산업의 쌀이라고 하는데 역할은 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전기를 담아놨다가 필요할 때만 전기를 방출해주는 이런 것들이 요거 하나만 들어가는 게 알갱이처럼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MLCC라고 되어 있죠. 일반적인 MLCC가 전자회로에서 일시적으로 전화를 충전했다가 노이즈를 제거하는 가장 일반적인 칩 형태의 캐퍼시터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게 이제 댐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 저렇게 생겼고요. 자, 이제 이슈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슈를 정리해 놨죠. 그래서 지금 또 여기 뭐가 붙었냐면은 테슬라가 붙었어요. 요즘에 테슬라랑 삼성그룹이 약간 좀 친하죠. 삼성전자가 테슬라의 제품을 파운드리로 맡았고, 그 다음에 삼성전기까지 지금 갔거든요. 휴머노이드 로봇 부품 시장에 진출했는데 테슬라 거에 옵티머스에 지금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건 크죠, 지금? 이래서 배수가 높아지고 있나요, 지금? 카메라, 센서, MLCC, 한글로는 적층 세라믹 콘덴서고요. 반도체, FC, BGA 기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 대덕전자에 비해서 배수가 낮다고 표현하는 게 이거예요. 대덕전자는 일반적인 그냥 기판인데 얘가 하는 건 FC, BGA라고 훨씬 더 비싸고 기술력 있는 기판이거든요. 근데 대덕전자에 비해 배수가 반밖에 안 돼서 저는 그래서 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보면 고성능 프로세싱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다음에 액추에이터가 있네요. 관절 역할하는 거 이거. 그러니까 지금 이러면 배수 높여줘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오르는 거 같죠? 그러니까 지금 삼성 갤럭시에 들어가는 MLCC랑 카메라 모듈을 주력으로 하다가 지금 진화됐잖아요, 이게. 들어가는 게 이 테슬라 옵티머스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양산 준비를 하고요. 하반기에 삼성전기가 일부 부품을 양산해서 여기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여기 재밌는 그림이 있죠. LG노텍과 삼성전기가 여기서 또 맞붙는다고 합니다. LG노텍하고 삼성전기가 지금 갤럭시랑 아이폰, 이 폰 시장에서 서로 경쟁 관계잖아요. 근데 지금 테슬라에서 또 결국 만났네요.
여기서 이제 승부가 재밌어질 것 같습니다. 테슬라 옵티머스 로봇의 핵심 공급사 지위 경쟁 여기 들어갔어요. 지금 이 경쟁의 그 우위에 따라서 삼성전기가 더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커뮤니티 보겠습니다. 삼성전기가 요즘에 주가가 좋으니까 저기가 좋죠. 자, 그리고 오늘 좀 이슈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먼 최고가였는데 이게 지금 커뮤니티 엄청 많이 올랐어요. 이게 근데 해당 여기 제가 따오는 커뮤니티에 그 뭐 최고가 알림을 하면 핸드폰으로 알림이 오게 되어 있는데 오늘 좀 오류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뭐 삼성전기가 잘 가는 건 사실인데 최고가 알림이 다 온 거예요. 여기 알림 설정해 주신 분 휴대폰으로 싹 다.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뭔 최고가냐고. 알림 잘못 왔다고. 그래서 지금 그런 이슈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더 가. 이렇게 또 이거 100만 원 갈 것 같다. 회사가 변하고 있다. 그러하다. 그렇죠. 뭐 100만 원도 뭐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요? 2배 더 가면 자, 최소 46주 이제 거의 도달됐죠. 46만 원 거의 도달됐거든요. 45만 2,500원이에요, 지금. 자, 온라인 이렇게 해 놓으셨습니다. 자, 삼성전기 굉장히 지금 뜨거운 주식이고 100만 원 저도 기원하겠습니다. 자, 코스닥으로 가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요즘에 분위기가 어떻나요? 슈퍼스타 나왔죠? 삼천당 제약. 저거 미친 거 아닌가요? 삼천당이 여기서 한 뒤로도 어제도 10몇 프로였고 오늘 또 15% 가까이 가네요. 와, 이거 이럴 수가 있나? 삼천당 제약이 상상도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삼천당 제약이 이렇게 이끌고 있다 보니까 바이오의 분위기가 다시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7위에 코오롱 티슈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오롱 티슈진도 대단하네요, 지금. 자, 바로 갈게요. 코오롱 티슈진 7위. 삼천당 제약이 1위를 갔으니까 분위기가 아주 좋아요. 자, 요거는 지금 약간 부메랑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재무제표는 좋고 미래시적은 좋은데 과거에 안 좋았고요. 배당에 대한 부분, 가치에 대한 부분 점수가 낮습니다. 자, 뒤로 가볼게요. 자, 삼천당 제약은 딱 보니까 마이너스고 일단 자, 50억을 버는데 800억이 적자가 50억을 벌었는데 최종적으로 800억 적자가 나 있어요. 비용이 880억이에요. 비용이 880억인데 다 어디가 있냐? 지금 보니까 뒤가 좀 잘렸네요. 880억에서 지금 R&D 그리고 일반 관리비 여기에 지금 다 몰려 있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 바이오 기업의 또 특성을 나타내는 이쪽이요. 코오롱 티슈는 그러니까 임상 3상이라던가 뭐 임상 3상 이전에 기술 이전한다던가 아니면 신약 개발에서 대박이 나지 않으면은 이 적자에 무너지는 구조예요.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꼭 성공해야죠. 꼭 성공해야 되고 배수를 보니까 코오롱 티슈는 42배 받고 있네요. ABL 바이오가 62배, D&D 파마텍이 42배 정도 받고 있습니다. 올릭스가 25배, 그렇죠? 중간 정도에 있고요. 자, 또 가볼까요? 자, 이게 이제 되게 어렵게 돼 있죠. 자, 여기가 골관절염, 여기가 걸린 사람이고요. 이 지금 TGC죠. 예전에 인보사 TGC를 투여했을 때 골관절염 환자의 골관절염이 염증이 치료된 모습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이고 여기 보시면은 이 티슈진에 여기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골관절염의 염증 부분을 치료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TGC다. 요걸 나타낸 거고 요거 하나죠. 역시 원샷 원킬입니다. 자, 이슈 보겠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이슈가 있네요. 자, 이거 얼마죠? 1십,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00억. 100억이에요. 이게 600억을 지금 운영자금 확보로 지금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했어요. 근데 이거 가지고 뭐 하느냐, 코오롱 그룹이 2026년 올해랑 2027년 300억씩 나눠서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여기 TGC라고 있죠. 왜냐하면 이거 바로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FDA 지금 여기 허가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 품목 허가만 받으면 상업화가 돼서 로열티를 받고 코오롱 그룹은 이거 하나로 다시 기사회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마음으로 코오롱 그룹이 제3자인 코오롱이죠. 여기가 600억을 지금 여기서 자금 조달을 해준 거예요. 코오롱 티슈인에. 큰 지원을 했죠. 이걸로 반드시 이번에 FDA 허가를 받아야 되는 지금 중요한 순간에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했고요. 커뮤니티 보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굉장한 행위 예술이죠. 표현 예술이죠. 자, 불러가지고 딱 쓰는 모습. 이걸 지금 바라고 계신 겁니다. 그렇죠? 상승 후 횡보라고 했는데 이렇게 머리를 뾰족 세우는 모습을 바라고 계시고요. 자, 이제 가자 좀. 그렇지, 우쭈쭈. 레알 갈 때 됐는데. 자, 이제 삼천당 제약이 갔으니까요. 코오롱 티슈윤도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마켓마블 코멘트 꼽아봤습니다. 오늘은 삼성전기 커뮤니티에 있는 글을 뽑아왔습니다. LG노텍 선수와 삼성전기 선수가 삿바 싸움을 열심히 하면서 자, 지금 마치 인셉션의 마지막 장면처럼 팽이가 돌다 멈췄냐 안 멈췄냐 궁금하시죠?
이것도 누가 넘어질지 궁금하죠? 여기서 딱 잘라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너 이노텍한테 질 거니? 네, 중동 전쟁 관련된 이슈가 조금은 사그라들면서 오늘 코스피는 장중에 5,700선을 회복했습니다. 다만 아직 리스크가 잔존하기 때문에 장중에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요. 5,740포인트까지 고점을 높인 코스피가 11시를 기점으로 이를 내려놓고 있고요. 현재 시간 기준으로 5,680포인트까지 좀 내려온 상황입니다. 11시 기점으로 좀 빠지고 있는 시장 상황인데 양 지수 상황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5,679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10시 30분을 기점으로 좀 고점을 높여가나 싶었는데 11시를 기점으로 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2.29%가량 상승한 5,680선 지나갑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2%가량 상승하면서 1,146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피, 코스닥 일제히 11시를 기점으로 조금은 힘이 빠지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장 막판까지 이 강세 탄력 힘을 좀 유지할 수 있을지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코스피 매매 동향 함께 열어보시죠.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오는데요. 외국인이 매수폭을 조금씩 줄이고 있다라는 점이 좀 아쉽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 약 2,800억가량 사들이고 있고요. 기관의 순매수는 강하게 들어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기관이 합쳐서 2조 원 넘게 순매수하고 있고요. 연기금의 순매수도 2거래일 연속 들어옵니다. 외국인 기관 합쳐서 1조 7천억가량 사들이고 있고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1조 9천억가량 빠르게 매물 출회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도 함께 열어보시죠. 오늘 코스닥 시장에는 외국인의 순매수만이 들어오는데 외국인이 1,800억가량 사들이고 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도 매도폭을 조금씩 줄이면서 180억가량 팔고 있는데 장중에 순매수로 전환될지 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에는 오늘 양시장을 팔고 있는데요. 코스닥 시장은 순매수로 출발을 했지만 현재 시간 기준으로 순매도로 변경이 됐고 매도폭을 계속해서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도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원달러 환율 1,494원으로 좀 내려왔습니다만 여전히 1,490원 선에서 움직이면서 계속해서 고환율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상황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중요한 투자 뉴스는 어떤 게 있을지 바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미국에서 10조 원에서 15조 원 규모의 ADR 상장을 추진합니다. SK하이닉스는 24일 미국 주식 예탁증서 상장을 위한 공모 등록 신청서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비공개로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SK하이닉스는 올해 중으로 상장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는데요. 다만 공모 규모와 방식, 또 일정 등의 세부 사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최종 상장 여부는 SEC의 심사 결과와 시장 상황, 수요 예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됩니다. ADR 상장으로 미국 증시에서 거래되는 TSMC처럼 나스닥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편입돼 자금 유입에 대한 기대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주가에 대한 재평가 기대감도 나오면서 오늘 하이닉스 주가가 다시 100만 원 선을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100만 원 선 회복한 움직임 여전히 이어가고 있는데요. 다만 5% 넘게 올랐던 것과 비교해서 지금 오름폭이 조금은 축소됐습니다. 3.85%가량 상승, 102만 4천 원 선 지나갑니다. 삼성전자 주가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마찬가지로 상승 탄력이 조금 줄었고요. 2%가량 오른 19만 3,600원 선 지나갑니다. 젠슨화학 엔비디아 CEO가 광 반도체를 미래 핵심 기술로 꼽으면서 국내 관통신 관련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로는 지난 23일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됐음에도 연일 상한가에 도달하고 있는데요.
앞서 젠스당 CEO는 현지 시간 17일 미국에서 열린 GTC 2016에서 광 반도체를 미래 핵심 기술로 지목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는 미국의 광 트랜시버 제조업체인 루멘텀 홀딩스와 코히런트에도 약 6조 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데이터 센터의 데이터 병목 현상을 해결할 열쇠로 광 반도체 그리고 광통신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 증시에서도 관련주가 연일 동반 강세를 보입니다. 우리로는 5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며 이 기간 동안 주가는 270% 급등했습니다. 오늘도 상한가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5,94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우리 넷 주가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마찬가지로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12,870원 선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 넷 같은 경우에는 어제는 좀 시장의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 오늘 상한가를 도달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한국 첨단 소재도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3,045원 선. 오늘 전반적으로 광통신주 안에서 상한가 기록한 종목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는 26일 열리는 한진칼 주주총회를 앞두고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경영권을 둘러싼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진칼은 오늘 26일 제13기 정기 주총을 열고 조원태 회장의 재선임 안건을 상정합니다. 2대 주주인 호반그룹이 지분을 공격적으로 늘리면서 지배구조에 대한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는데요. 호반그룹은 2022년 이후 꾸준히 한진칼 지분을 확대해 왔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18.78%로 직전 공시인 작년 5월 대비 0.3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 회장 측의 보유 지분인 20.56%와의 격차가 1.78%포인트로 줄어들었는데요. 다만 한진칼 지배구조 내 조 회장 우군으로 분류된 미국 델타항공과 산은의 지분을 합치면 조 회장 측의 우호 지분은 46%에 달합니다. 호반그룹은 지분 매입을 투자 목적이라고 밝혔지만 업계에선 호반그룹이 향후 경영권 참여를 검토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단 한진칼 주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3% 가까이 오르면서 12만 5천 원 선 지나가고요. 한진칼 우선주 주가도 함께 올라주고 있습니다. 1.73%가량 상승 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시장이 좌지우지되고 있지만요. AI 관련된 호재성 소식은 넘쳐나는 상황입니다. 유가 상승보다 메모리 반도체 호황이 더 길게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 만큼 한국 경제에 대한 우려는 조금씩 작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황은 좋지만 대외적 변수에 흔들리는 시장인데요. 전략을 참 잘 세워보셔야겠습니다. 저희와 이어서 시장 대응 방안 알아보시죠. 인사이트 플러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타키운 뉴스 조호진 대표님 나가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한진칼 이야기 좀 해주신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최근에 경영권 관련돼가지고 좀 노이즈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 또 다시 도마에 또 올랐다고요? 예. 그 뭐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예전에 이제 그 조영호 회장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상속이 되고 간 가운데 이제 한진칼의 그 경영권을 갖게 되면 대한항공 전체 경영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한진칼의 경영권이 중요한데 한진칼의 당시에 이제 뭐 불미스러운 일이긴 했지만 이제 그 장녀였던 조연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그 삼자 연대로 하면서 그 동생인 남동생의 조원태 회장과 경영권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결국은 치열한 경영권 분쟁 그때 뭐 제 기억에 거의 뭐 수천 단위까지 막 엎치락뒤치락 하면서까지 하다가 급격으로 이제 당시 산업은행이 개입을 하면서 이제 경영권 분쟁이 종식됐습니다. 산업은행이 어떻게 개입되냐면 그때 이제 아시아나항공이 코로나 때 이제 너무나도 이제 그 재무제표가 안 좋으면서 적자가 누적이 되니까 그 조영호 회장 아니 조원태 회장에게 이제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해라라는 조건으로 그 산업은행이 이제 한진칼에 그 지분을 참여합니다. 그때 참 뭐 논란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굳이 뭐 대한항공에다가 지분을 넣지 왜 한진칼에다가 지분을 넣냐 경영권 문제 한창 중에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이제 당시 산업은행이 국책은행이었지만 조원태 회장의 이제 백기사 노선을 자처한 것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그 때문에 논란이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한진칼에 대한 경영권 분쟁이 종식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윤석열 정부 있던 그 시기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이 합병 우리나라에서만 승인된다고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전 세계에서 뭐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일본, 중국이 등이 다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미국이 이제 버티다가 최종적으로 이제 승인을 하면서 이제는 뭐 아시다시피 뭐 지난달부터인가는 이제 아시아나항공이 이제 그 원래는 인천공항에 이제 1터미널 이제 2터미널로 옮겨갔죠. 그런 합병의 어떤 여파입니다. 이렇게 끝났는데 이번에 다시 경영권 분쟁이 재점화된 것은 호반그룹이
그 사이에 지분을 조금씩 늘리다가 예. 거의 조원태 회장과만 비교해 본다면 지분이 1%, 2% 이내로 줄어들면서 그 정도면 사실은 이제 누가 어디다 손을 드냐에 따라서 경영권이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시장에서도 좀 이렇게 주가가 좀 요동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한진그룹과 또 후반그룹 사이에서 이제 경영권 분쟁이 일고 있는 한진그룹인데요. 뭐 국민연금의 개입 내용 뭐 등등의 지금 논의가 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용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주시죠, 대표님. 예. 그러면 호방그룹의 그 지분율이 어떻게 됐는지를 갖다가 알려준 구체적인 사실이 이제 지난 그 19일 날 그 한진칼의 사업 보고서가 공개되면 사업 보고서는 이제 모든 내용이 다 담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담겨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분기 보고서 담으면 좋지만은 보통 그렇게 안 하고 사업 보고서에 다 담기는데 당시에 이제 지분율을 보면 지금 화면을 보신 대로 조은태 회장과 그 특수관계인, 그 예를 들면 이명희 여사 같은 경우 좀 이따 더 한 말씀했지만 어머니 이명희 여사 지분을 다 합쳤을 때 20.56%. 근데 호방건설 비롯한 호방그룹의 지분율이 18.78%니까 그러면 사실 2% 미만의 어떤 지분율 격차이기 때문에 야, 이거 진짜 누구한테 경영권 갈 수 있는지 알지 못하겠다라는 전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은태 회장의 어떤 경영권이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은 무엇이냐면 옆에 있는 델타항공이 15% 가까이 14.9%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산업은행이 당시에 아시아나항공을 갖다 인수하게 하면서 산업은행이 100기사로 참여하면서 10.56%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국민연금은 많이 줄였습니다. 많이 줄여서 5.44%니까 전체로 다 합치면 이제 조은태 회장이 여전히 압도적으로 호방그룹보다는 지분이 높지 않느냐라고 볼 수 있는 대목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만 산업은행과 국민연금 모두 다 우리가 시청을 하시는 분들이 낸 세금으로 낸 국민연금으로 사실은 운영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만약에 정부에서 조은태 회장이 경영권을 갖다가 행사하기에 미흡한 점이 많다. 이 우리나라 유일의 국책 항공사인데 국제항공사 끌고 가기에는 이모저모로 문제가 많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산업은행과 이제 국민연금이 모두 뭐 중립을 지킨다든지 아니면 이제 호방그룹을 갖다 손을 든다든지 하면은 사실은 한 번에 뒤집힐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 우선은 국민연금과 또 산업은행의 그 지분을 이제 호반과 합쳤을 때 조원태 회장의 지분보다 훨씬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또 경영권 분쟁이 지금 심화되고 있지 않을까라는 분석 한번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정부 측이 또 일방적으로 조원태 회장의 지지를 거둘 이유가 명확하게 있는지 이 부분도 많이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문제 제기했을 때, 그 산업은행이 당시에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다가 윤석열 정부 시절에 만약 입장을 바뀐다면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뭐 산업은 총재도 바뀌었고요.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산업은행도 처음에는 이제 조은태 회장을 지지했지만 지금은 이제 만약 조은태 회장을 갖다 지지를 처리한다면 야 그나마 이해가 갔지만 같은 민주당 정부에 있었던 이재명 정부에서 산업은행이 과연 조은태 회장 지지를 처리하겠느냐라고 의문을 표시하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다른 맥락에서 보면은 그 산업은행과 국민연금이 지지를 처리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대한항공 항공 서비스라는 거는 지금 맑은 서비스 아닙니까? 국책 우리나라 유일한 일종의 FSC인데 조은태 회장의 기행과 일탈과 범법 행위가 너무나도 이제 예전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느 시점에서 제가 하나하나 언급해드리면 많은 분들이 맞아 그때 그 일이 있었어. 그 당사자가 조은태 회장이었어? 이런 인식이 들게 된다면 내가 낸 국민연금 재원 갖고 내가 낸 세금을 갖고 산업은행과 국민연금이 조은태 회장의 경영권을 갖다가 지지한 것이 타당하냐라는 어떤 의문이 들 수가 있고 의문이 들 수 있는데 조은태 회장이 과거 일탈 행위에서 벗어나서 건전하고 건강한 어떤 경영자에서 행보를 보인다면 양대 기관이 조은태 회장의 경영권을 반대할 리는 없겠지만 조은태 회장이 예전에 구습에서 예전에 악행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어느 시점에서라도 여론이 악화된다면 두 기관이 사실 조은태 회장의 경영권을 찬성하지 않거나 아니면 최소한 중립을 지킨다면 사실 이제 한진칼의 경영권은 알 수 없는 것이 아니냐, 오리무중 아니냐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과거에 조원태 회장의 그런 기행들이 많이 좀 보도가 됐었던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 대표님 이게 또 시간이 그래도 좀 많이 지난 그런 리스크들이 많잖아요. 예. 뭔가 정부 측에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조금 많이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조원태 회장의 좀 편을 들어주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보세요? 뭐 그 예전에 지지했으니까 그때 지지할 수도 있고 근데 문재인 정부에서 그 산업은행이 이제 조은태 회장 100기사 나섰을 때는 이제 특수한 상황이었습니다. 코로나 시절이었고 또 하나 2대 이제 항공사였던 아시아나항공의 자본 잠식과 그 적자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것을 이제 경영적으로 이제 관여했다 볼 수 있는데 그 일단은 끝났기 때문에 그 상황 이제 넘어갔다 봐야 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은태 회장이 예전에 악행, 가장 이제 최근에 했었던 악행은 이제 크리스마스, 2019년 크리스마스 때 그때도 사실은 경영권 분쟁이 있던 시기였는데 당시에 조은태 회장이 어머니인 그 이명희 여사 집에 찾아가서 난동을 피우고 꽃병을 갖다가 집어 던지면서 그 이명희 여사의 팔뚝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이명희 여사가 그때 이제 언론사에 연락을 직접 해서 그래서 이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들에게 폭행이 있었다는 건 사실 누구라도 쉬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어머니 입장에서 너무나도 분통이 터지는 상황이니까 언론사에 뭐 직접 전했다는 뜻이 아니고 이명희 여사의 측근이 언론사에 연락을 해서 이 일이 일파만파 퍼졌습니다. 이것도 역시 조은태 회장이 실제로 저지른 악행이고 그다음에 조은태 회장이 미국에 가서 이제 그 고등학교 재학 시절에 도서관에다 불을 질렀어요. 불을 지르는 바람에 조은태 회장이 미국에 사실 4년제 대학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성적도 중요하지만 레퍼런스, 그러니까 이 학생이 어떤 학생이라는 걸 갖다가 이제 그 학교가 이제 공식적인 서류를 제출했는데 거기다 불을 질렀다가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은태 회장이 4년제 대학을 진학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치면 이제 전문대학을 진학을 하고 있었는데 조은태 회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한진그룹의 총수가 될 사람이니까 한진그룹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자기네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인하대에다가 학사 편입을 합니다. 학사 편입할 수 있는데 학사 편입하는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다는 것이 대법원에서 확인됐어요. 그래서 학사학위를 취소돼야 되는데 조은태 회장이 거기에 반발을 하면서 행정소송을 합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알게 됐냐? 행정소송을 벌였다는 것은 이제 공시에 나와요. 그래서 저는 공시를 주로 보니까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사실은 조은태 회장의 학력의 어떤 문제도 알게 된 것이고 최종적으로 조은태 회장이 이나다 학사학위는 유지했지만 최종 대법원 판결은 뭐냐? 문제는 있었지만 아니 그 옛날에 교육부에서 감사해서 그때 알고 있었는데 그때는 왜 학사학위를 취소하지 않고 이제 와서 다시 학사학위를 취소하는 거야? 라고 교육부의 행정 부분을 갖다 문제 삼으면서 조은태 회장의 그 학사학위를 갖다 유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법을 저지르면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건 사실이다. 요즘처럼 청년 취업난이 심각한 시대에 총수가 뭐 고졸이 상관없죠. 고졸일 수 있지만은 하지만 불법을 저지르면서 학사학위를 취득했다는 점은 사실은 한진그룹에서 누가 하나 그걸 수용할 사람이 있겠는가라는 점이 또 의문이고 또 다른 최근에 보였던 가장 큰 일탈 행위는 무엇이냐면 범법 행위는 아니지만 우리나라가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으로 관세로 말미암아 3,500억 달러를 갖다가 투자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작년 에이펙 정상회담 때 그거 가지고 또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대신 트럼프 대통령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한진그룹에 나서서 보잉을 갖다가 항공기를 많이 삽니다. 많이 산 것은 우리에게 그 보잉에게 트럼프 행정부에게 선물을 준 것이죠. 그래서 에이펙 정상회담 때 왔던 러트니 상무부 장관이 경주에서 조은태 회장을 찾아요. 중요한 선물을 주고받는 것이니까 한번 보고 싶은 거죠. 조은태 회장이 등장하지 않았어요. 이 중요한 맥락에서 조은태 회장이 어디선가 잠적해 있었던 거예요. 이런 분한테 과연 우리나라 유일의 국제항공사로 맡기는 게 타당하냐라는 질문이 당연히 생깁니다. 그런 맥락에서 아까 말씀드린 호방그룹과의 격차가 델타항공은 말할 것도 없고 국민연금과 산업은행이 조은태 회장의 경영권을 지지한다면 뭐 호방그룹이 한진그룹의 경영권을 갖다가 차지할 일은 없겠지만 아까 말씀대로 두 군데 우리의 세금과 우리의 국민연금으로 부은 두 곳에서 만약에 조은태 회장의 반기를 든다면 사실은 호방그룹이 한진그룹의 경영권을 가져갈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전망을 하는 것은 저는 타당하다 봅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조은태 회장이 예전에 있었던 기행과 악행을 멈추고 건전한 경영자로서의 행보를 유지하는지도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 또한 호방그룹의 행보도 중요하게 여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는 이 내용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한진그룹이 내일인가요? 26일에 이제 주주총회 예정돼 있다고 알고 있는데 최근에 1, 2차 상법 개정 진행되면서 이제 뭐 감사위원 선출이나 이런 내용들도 조금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감사위원 선출을 하는데 호방그룹이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을까 이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예. 일단은 감사위원이라는 것을 이제 좀 설명드릴 필요한데 감사위원하면 이제 여러 이사 중에 한 명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감사들이 감사에 상응하는 감사에 부합한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감사위원 한 명, 두 명 뽑는 것을 되게 폄하해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상법이 보장한 감사위원은 어떤 역할을 했냐면 임시주총을 소집할 권한이 있고 그다음에 주요 그 경영에 대해서 개입할 또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위원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감사위원의 그 친경영자가 아닌 다른 경영자의 중립이거나 전제형 경영권에 반대되는 분이 감사위원으로 취임하는 순간
그 해당 회사의 모든 치부를 다 들여다볼 수 있어요. 그러는 순간 사실은 경영권이 더 시간의 문제이지 금이 가면서 이게 이제 그 경영권이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트리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감사위원이 중요한데, 근데 상법이 개정하면서 감사위원 선출할 때 어떤 변수가 생겼느냐? 만약에 최대 주주가 표결할 때 10% 주주를 갖고 있다. 그러면 감사위원 선출할 때는 10%를 갖다가 온전히 다 행사를 못하고 최대 3%만 행사하도록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은태 회장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전체 지분이 20%를 할지라도 조은태 회장이 행사할 수 있는 그 감사위원회 투표권은 3%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경영권 자체를 갖다 가져오지 못하겠지만 호방그룹에서 한 명의 사람을 갖다가 최소한 조은태 사람이 아닌 분을 갖다가 감사위원으로 앉힌다면 호방그룹에게는 큰 어떤 인센티브나 그 발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호방그룹이 아닌 다른 곳에도 또 실제 소액주주도 입장에서도 전체를 제가 따져보니까 소액주주도 거의 한 20% 넘는 소액주주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 중에서 5%가 안 넘는 경우가 있겠는데 5% 넘는 거면 아까 이제 자료화면에 사업보고서에 보신 겁니다.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 중에도 5% 미만의 투자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투자들도 연대를 해가지고 적어도 한진칼 그룹의 감사위원만큼은 중립적인 사람을 앉히자라고 연대를 해버리면은 사실은 조은태 회장의 인사가 아닌 다른 중립적인 분이, 그리고 나는 액면 그대로, 왜냐면 감사위원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상법 개정안이 그 전에 무엇 개정이 되냐면 감사위원도 이사거든요. 이사가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배임에 대한 소송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조은태 회장이 미워서가 아니고 나의 소송을 갖다 막기 위해서도 감사위원이나 이사가 최대한해서 이사들이 이제 그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를 위해서도 선의 성실의 의미를 다해야 될 의무가 생깁니다. 그런 것들이 법적 자체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위원 선출에서 사실은 새로운 어떤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을 같이 보시면서 내일 주총에서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임시 주총하는 거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한진그룹의 한진칼의 경영권도 사실은 좀 안정적이지 않다라고 보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예, 우선은 국민연금 측에서 이제 내일 있을 주총에서 그 조원태 회장의 한진칼 선임 그 반대를 일단 내놓은 상황인데요. 예, 예. 내일 주총입니다. 결과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이라면 지금 주가 대응을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예. 만약에 어떤 특정한 이슈에 대해서 이제 주가가 오른다면 그때는 사실은 이제 매도하는 것이 맞고, 예. 현재로서는 이제 그 너무나도 유가가 올라가면은 대한항공이 되게 데미지가 큽니다. 왜냐면 항공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기름보다 훨씬 비싸거든요. 그러면 유가가 올라갔으니까 항공유에 대한 부담도 크고 대한항공 영업이익도 훼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대한항공 주가가 안 좋지만 한진칼이라는 것만 본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 경영권 분쟁을 갖다가 저희 어떤 그 오늘 시청하시면서 한진그룹이 뭔가가 경영권 분쟁이 있으면 하나다. 그러면 사셨다가 실제로 분쟁이 붙으면 그러면 주가가 쭉쭉 뻗어갔죠. 그때는 사실은 매도하시는 것이 낫다. 내가 직접적으로 내가 한진칼에 경영권을 행사하고 싶어. 나도 조은태 회장이 마음에 안 들어. 이런 분들은 보유하시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건 사실은 이제 차익 실현, 수익 실현이기 때문에 예. 실질적으로 점화돼서 주가가 올라간다면 그때는 매도하셨다가 그다음 또 한편으로는 이것에 희석되거나 잊어먹어요. 그럼 사실은 주가가 내려가거든요. 그때는 오히려 나의 자금 그리고 이러한 사태가 진정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공유도 내려가기 때문에 대한항공 영업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맥락을 같이 보시면서 트레이딩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트레이딩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표님께서는 뭐 결과를 저희가 내일 봐야겠지만 예. 어떻게 예측하세요, 내일? 예전에 조양호 회장 있을 때도 국민연금 반대해서 이사 안건이 올라왔지만 예. 가결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현재도 사실은 뭐 부결될 거라고 여길 수는 없고 다만 이 문제가 촉발됐기 때문에 또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냐? 호반그룹이 충분한 재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금을 투입을 해서 한진칼의 지분을 야금야금 매입을 하면은 이것이 또 다른 차원에서 벌릴 수 있다라고 이제 여겨집니다. 예, 오늘 한진그룹과 또 호반건설 경영권 분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내일 이제 주주총회 일정이 진행이 되어 있고요. 국민연금 측에서는 우선 조원태 회장의 한진칼 사내이사 선임을 반대한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 어떤 식으로 한번 결과가 나올지는 계속 한번 따라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탁키우 뉴스 조호진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국이 지상군 카드까지 만지기 시작했다. 미 국방부가 약 3,000명 규모의 제-80-20수사단 병력을 중동에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24일 보도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풀기 위한 군사 압박 수위가 한층 높아진 것이다. 제-80-20수사단은 18시간 안팎에 전 세계 어디든 투입할 수 있는 미 육군의 대표 신속 대응 전력이다. 아직 이란 본토 지상 투입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다만 해협 재개방과 전략 거점 확보까지 검토되는 만큼 전쟁이 해상 충돌을 넘어 지상 작전 가능성으로 번지는 분위기다. 호르무즈 해협 긴장이 실제 군사 행동으로 이어질수록 시장은 안전자산과 에너지 가격부터 먼저 반응할 가능성이 커졌다. 안녕하세요. 증시 날씨 전해드리는 마켓에더 김수현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 날씨 맑은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중인 이란으로부터 매우 큰 선물을 받았다면서 핵은 아니고 가스와 석유와 관련된 엄청난 가치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스라엘 매체가 미국과 이란이 곧 한 달간 휴전을 선언할 것이라고 보도를 했고 뉴욕타임즈 역시 미국이 중동 전쟁 종식을 위해서 평화 계획을 보냈다고 전해졌습니다. 관련해서 전쟁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코스피를 장중에 5,700선까지 회복시켰는데요. 다음 장에서 오늘의 증시 날씨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보시면 반도체주 맑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조회 공시를 통해서 SK하이닉스가 미국 ADR 상장을 위해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일 노무라증권이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는 32만 원, SK하이닉스는 내년도 영업이익이 365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며 목표가를 193만 원으로 제시했는데요. 관련해서 오늘 국내에서는 반도체 투톱,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소부장단까지 온기가 돌고 있습니다. 이어서 통신장비주, 오늘도 폭염같이 뜨겁습니다. 계속해서 강한 시세가 분출되는 통신장비주인데요. 이 엔비디아 GTC에서 차세대 AI 반도체 기술로 광반도체 기술이 언급되면서 계속해서 그 시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엔비디아가 이달 들어 미국의 광통신 기업에 6조 원 투자를 단행한 것도 상승 모멘텀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2차 전지 진영도 오늘 맑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 SDI가 LNF로부터 LFP 배터리용 양극재를 공급받는 중장기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약 규모는 1조 6천억 원으로 내년부터 3년간 유지가 되는 계약인데요. 삼성 SDI는 이를 토대로 ESS용 배터리를 만들어서 북미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보실 업종은 증권주입니다. 국내 주식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이 빨라지면서 증권 업종에 대한 재평가 기대감이 붙고 있고요. 또 자기 자본을 활용한 투자 성과, 그리고 주주 환원 강화까지 맞물리면서 오늘 기대감 속에 매수세가 붙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이폰 관련주도 테마성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증권가에서는 LG 이노텍이 견조한 아이폰 판매, 그리고 우호적인 환율 효과에 힘입어 이번 1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관련된 분석이 오늘 아이폰 관련주 전반에 온기를 퍼뜨리고 있고요. 이어서 보실 섹터는 게임주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펄어비스,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에 대한 개별 이슈로 게임주의 섹터에 오늘 온기가 퍼지고 있는데요. 그 자세한 개별 이슈는 뒤에서 특징주 얘기할 때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계속해서 그럼 증권가의 리포트 하나씩 살펴보시죠. 오늘 삼성전기에 대해서는 하나증권의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AI 서버향 MLCC 그리고 FC BGA가 구조적인 성장 국면에 진입했다며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고요. 오늘 HMM에 대해서도 오늘 장밋빛 전망이 나왔습니다. 지정학적 문제로 연료비 가격이 급등하며 주요 항로에서 긴급 연료 할증료가 부과되기 시작했는데요. 그 가운데 운항 차질 우려가 높아지면서 HMM 같은 대형 선사 중심으로 협상력이 높아졌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오늘 NH투자증권은 할증료 부과로 단기 수익성 개선이 기대된다고 평가했습니다. 오늘 우리넷, 이 리포트로 인해서 수급이 강하게 자극되고 있는데요. 오늘 주가는 상한가로 직행을 했습니다. 우리넷은 전송망 장비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하나증권은 피지컬 AI 확산 그리고 5G 전환에서 핵심 수혜주라는 평가를 남겼습니다. 계속해서 특징주도 하나씩 살펴보시죠. 삼천당 제약입니다. 어제 애프터마켓에서 황제주로 등극을 했죠. 올해만 주가가 320% 넘는 강한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어제 이 전인석 대표가 막대한 조세 이행을 위해서 2,500억 원 블록딜을 한다 공시를 했고요. 또 이와 함께 당장 며칠 내로 회사의 체급을 바꿀 만한 중대한 호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가운데 시장에서는 이 조만간 대형 호재에 더 반응을 보이며 주가는 맑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나비전입니다. 자회사 하나세미텍이 이르면 다음 달에
달에 SK 하이닉스의 TC 본더를 공급한다는 소식을 알리며 주가 맑음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특징주 살펴보시면요. 게임주입니다. 펄어비스인데요. 붉은 사막이 출시된 지 나흘 만에 손익분기점을 돌파했다는 소식 속에 주가는 강세를 보이고 있고 카카오 게임즈의 경우 최대 주주가 카카오에서 라인 야후로 변경됐다는 소식 속에 오늘 매수세가 붙고 있습니다. 이상 3월 25일 증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양시장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요. 2%대 탄력 유지하고 있습니다. 남은 시장도 이데일리 TV와 함께 하시죠.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